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시 1일 1식에 나오는 챕터 중 하루 중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루 한 끼 식생활을 시작할 경우 그 한 끼는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 나는 하루의 끝을 마무리하는 저녁 식사를 권장한다. 밖에서 일하는 남성의 경우 개인용 식기를 들고 출근하는 것은 그리 현실적인 일이 못 된다. 또 밤에는 거래처 사람을 접대할 일이나 술자리에 참석할 일도 많다. 대부분의 식사를 집에서 하고 외식을 거의 하지 않는 주부의 경우에는 낮잠 잘 시간이 있다면 하루 한 끼를 점심 식사로 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낮잠을 30분 이상 자게 되면 체내 시계가 어긋나서 더 나른해진다.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므로 낮잠을 자는 시간은 15분 이내로 하자. 또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하루 2끼를 먹어도 된다. 단 앞에서 이야기한 1즙 1채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침 식사도 마찬가지다. 아침 식사를 배불리 먹으면 이 역시 졸음이 밀려온다. 시험 당일이나 중요한 회의 등 오전 중에 머리 쓸 일이 있는 날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더욱이 시험 전날 긴장감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경우는 더욱 그렇다. 아침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시험 도중에 졸음이 밀려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만약 뭔가를 먹는다면 이른 아침에 먹든지 과일이나 과일 주스 정도로 가볍게 하는 편이 좋다. 뇌는 당분밖에 이용하지 못한다며 일부러 당분 섭취를 권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무척 단편적인 생각이다. 인체는 당분으로 제한하지 않고 지방, 단백질, 전분도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 확실하게 뇌로 전달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단 것을 먹지 않아도 혈당치는 충분히 올라가기 때문에 뇌를 위해 일부러 당분을 섭취할 필요는 없다. 내가 피곤할 때 당분을 섭취하면 좋다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애당초 내가 피곤하다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 뇌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한순간도 쉬는 일이 없다. 만약 한순간이라도 쉬게 되면 이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 심장을 움직이고 호흡을 관장하는 것도 모두 뇌이기 때문이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뇌의 지령이 사라지면 심박과 호흡은 멈춰버린다. 장시간 집중해서 일이나 공부를 했을 때 내가 지쳤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눈의 피로나 정신적인 피로가 전해져 하는 말일 뿐이다.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맑을 때는 언제일까? 그렇다. 배가 고플 때 뇌는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한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1.5배 크기의 사이즈가 있어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배가 고플 때 뇌는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한다. 머리를 써야 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먹지 않는 편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면 혈당치가 급격히 올라가지 않을 정도의 것으로 해야 한다. 유럽 일부 나라에서는 시에스타라고 하여 점심 식사 후 오후 4시 무렵까지 낮잠을 자는 시간이 따로 있다. 낮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면 점심을 먹어도 좋고 술을 마셔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요즘에 그런 제도를 도입할 회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루의 메인 식사를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밖에서 일하는 남성의 경우는
저녁 식사로 하는 편이 좋다. 하지만 직업에 따라서 일하는 시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저녁 식사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언제 할 것인가는 각자의 생활 패턴에 맞추도록 하자. 다만 성장기의 어린이와 폐경 전의 여성으로 혈당치가 떨어지기 쉬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공복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일집 일체로 하루 3끼를 확실히 먹어두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2번째 챕터. 하루 한 끼라면 무엇을 먹어도 좋다. 하루 한 끼 식생활을 하면 식사 시간이 될 무렵에는 이미 배가 고프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기본적으로 먹고 싶은 것이라면 무엇을 얼마만큼 먹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복에는 뭐든지 맛있고 뭐든 먹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하루 한 끼 식생활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모처럼의 소중한 한 끼를 컵라면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기는 너무 아깝다. 우리의 몸도 정말로 필요한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바로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 역시 중요해서 먹고 싶은 것이라면 무엇을 얼만큼 먹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와 우리의 몸도 정말로 필요한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바로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다. 이상적인 식사량은 배를 60%만 채우는 것. 전날 칼로리를 거의 섭취하지 않았다면 배가 80% 찰 정도이다. 하지만 포만감을 느끼고 싶다면 처음에는 얼마나 많이 먹든지 상관이 없다. 그러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점점 몸이 원하지 않게 될 것이다. 신장 180cm에 체중 103kg인 지인이 하루 한 끼 식생활을 시작했는데 저녁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폭음과 폭식을 반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체중을 82kg까지 줄일 수 있었다. 즉 하루 한 끼를 먹으면 배가 60% 찰 정도에서 멈추지 않아도 하루 섭취량이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살이 빠지면 식사량도 저절로 줄게 된다. 술도 약해져서 더 마시지 않게 되고 마시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게 된다. 술은 말할 것도 없고 산해진미라고 하잖아요. 막 엄청난 많은 양의 그 음식들이 있어도 그렇게 막 먹고 싶지 않아요. 안 땡겨요. 이걸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 내게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본다면 역시 여기는 1.5배예요.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미와 건더기가 많은 된장국, 나물무침, 하룻밤 말린 생선 또는 청국장이라고 답할 것이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말린 생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이후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해산물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모르겠고 무엇보다도 그 몰래 폐기물을 바닷가에 버린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해산물을 먹는다는 거는 너무 위험 부담을 안고 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해산물 굳이 안 먹어도 충분히 다른 대체식품이라는 게 대체식품이 꼭 있기 때문에 저는 생선은 드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푸른잎 채소, 땅에서 나는 푸른잎 채소를 많이
생으로 드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샐러드 위주로.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흙이라는 그 성분 자체가 중화시키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인체에 해로운 것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흙에서 나는 내지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 견과류 이런 거를 섭취해 주시면 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얘기 나오네요. 채소 중심의 식단이므로 크게 한 접시를 먹는다고 해도 칼로리를 초과하지는 않는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카스에 의식적으로 이제 올려놓습니다. 제가 먹는 하루 한 끼의 그 식사를. 근데 여러분도 이제 카스에서 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양상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상추가 많이 있어서 상추랑 견과류를 좀 섞어서 그 다음에 이제 미니 파프리카를 넣고서 먹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때그때 냉장고에 있는 것을 드시면 돼요. 푸른 채소 위주로.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단으로 식사를 하면 신기하게도 피로가 가신다. 근데 이건 정말 제가 느끼기에도 이렇게 일일식을 하면서 정말 강하게 느낀 거는 식곤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멍하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혹시 조는 닭 보셨어요? 졸음을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그런 상황이 없어졌다는 거. 그래서 이제 머리가 좀 맑아지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일일식을 하면서 몸이 엄청 가벼워졌고, 그러면서 이 몸이 가벼워지니까 막 춤을 추고 싶은 욕망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라테스 같은 걸 하셔도 되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자신이 내키는 대로. 근데 이제 대부분 모방기겠죠. 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뭐 예술 작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았던 뭐 발레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우리 전통 놀이에서 나오는 춤 이런 것들 모방해서 이제 나온 것이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필라테스를 하셔도 되고, 뭐 그래서 이제 좋은 에너지들, 그런 에너지들을 발산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아니면은 햇빛을 보고 한 30분 정도 걸으시면 정말 상쾌하고 좋고요. 더 좋은 거는 숲속에서 많이 이제 맑은 공기를 본인에게 선물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저녁 식사 메뉴를 본 사람은 검소하다, 심하게는 초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요즘처럼 풍요로운 세상에서 검소한 식단이야말로 최고의 만찬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이 작가분이 얘기한 것도 있지만 저도 사실은 카스에 올려놓은 글인데, 그리고 어제 제가 녹음할 때 말씀드렸구나. 그런 그 알록달록한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을 보면서 제가 황제가 된 느낌이 든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친정 엄마 얘기도 드렸고, 베트남 월남쌈을 준비했는데 반응이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고, 그 유전자가 무시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도 그런 알록달록하고 그리고 이제 새콤달콤한 맛에 취해서 이제 밥 대신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베트남 월남쌈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로 뭐 취업하기도 힘들고 뭐 상황이 모든 게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하지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 시기에, 이 기회에 저는 말하자면 본인들이 먹지 않고 자기 가족들한테도 먹이지 않고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제발 좀 그거를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쓰레기잖아요, 쓰레기. 그 쓰레기를 판매하면서 그거를 돈을 벌었다고 하고 그거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게,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연연해하지 말라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리고 사실 그렇죠. 뭐 호텔 같은, 저는 이제 호텔을 잘 안 가봐서 모르는데, 호텔을 가면 그 벨보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주차장에 안내하는 사람들, 그건 옛날 얘기긴 하지만 뭐 이제 고급 차를 보면은 막 되게 정중하게 행동을 하고,
뭐 저렴한 차를 보면 막 되게 막 무시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가치관인 거고 그 가치관에 우리가 상처받을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자동차라는 거는 이동 수단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돼서는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어떤 실용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는 좀 가치관의 전환의 시대가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벌고 적게 운동을 하고 적게 노동을 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똑같은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하는데 육식의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공장식 사육장이다 보니까 엄청 잔인하게 동물들이 길러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닭 같은 경우는 그 부리를 거세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빨리 키워서 빨리빨리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촉진제 또 그것을 버티게 하기 위해서 항생제 먹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약덩어리를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고기 타령을 하는지 좀 안타깝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자란 그 친구들이 얼마나 그런 그 공포 내지는 막 그 아픔, 고통 이런 호르몬들을 얼마나 많이 분비하겠어요. 그걸 우리가 다 먹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적어도 소비자인 우리들은 그거를 우리가 마다해야죠. 거부해야죠. 잘못된 생산 라인. 그러니까 선순환이 아니잖아요. 악순환이지. 그걸 우리가 끊어야죠. 우리 소비자들이 끊지 않으면 그런 쓰레기 생산을 끊임없이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그런 잘못된 생산을 저지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안 먹기 운동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건강법, 그 한의사가 썼던 책 중에 마이너스 건강법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 그 얘기예요. 그 양반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입속에 들어가는 게 귀찮은 거예요. 뭘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파는 인스턴트 식품들을 많이 먹은 거예요. 라면서부터 시작해서 뭐 빵 그런 걸 먹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한의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한의사라는 사람이 남의 몸을 치료해 준다고 하는 사람이 몸이 망가지니까 이게 왜 그러지? 딱 보니까 자기 식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단을 완전히 개조해요. 그래서 남자지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속에 넣는 음식들을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서 먹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연근 같은 거 제가 한번 해봤는데 그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생연근을 썰어가지고 된장에다가 박을 해요. 그래서 그걸 먹으라는데 한번 시도했다가 제가 너무 이른 타이밍에 그걸 꺼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떫은 맛도 있고 너무 짜고 아무튼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주변에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정보를 얻어서 내가 생활 속에 취사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공이 많이 들어가긴 해요. 하지만 절대로 무의미한 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내 몸을 살리기도 하지만 지구를 살리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나라도. 그런 마인드로 우리 하나하나 한 사람 모두가 다 그런 식으로 사고의 전환이 오면 이 지구 살리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얼마나 공기가 비교적 맑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공장을 막 가동시키고 그리고 진짜 제가 어제 너무 뜨악해서 놀랐던 게 그 일반 마트 같은 데 가보세요. 정말 산더미예요. 그리고 그것들 그 생산품을 보면은요 정말 다 화학 성분이에요. 우리 몸에 오면 정말 필요악이 되는 것들. 그리고 뭐 석유 잔재물로 만든 것들이죠. 색소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그 계면활성제라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위생담론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멸균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쓰잖아요. 특히 이제 뭐 모기를 잡는 벌레 잡는 약이라든가 또 뭐가 있죠? 뭐 치약 같은 거. 근데 우리 몸이 멸균 상태일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요, 유익균, 이것도 제가 저기 카카오스토리 글에 올려놨는데, 우리 몸 자체가 유해균과 유익균이 같이 공존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비율이 일그러졌을 때 그때 발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멸균은 누구를 위한 언어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산품, 모기를 잡는 약을 파는 사람을 위한 언어인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화장실 그 무색? 이거 무슨 벌레 잡는 거 그거를 뿌리거든요. 저는 그거 안 뿌린 지 벌써 아이들 나이만큼 된 것 같아요. 벌레들하고 좀 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 벌레 잡겠다고 내 몸에 해로운 것을 뿌리고 싶으세요? 아니, 아주 이거는 유치원생도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논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니, 벌레가 죽는 건데 그럼 우리 생명에는 그럼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우리도 생명체인데, 그리고 우리도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고 흙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널려 있는 음식들이 사실 방부제도 많고 인공색소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몸에 그닥 좋지 않은 음식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썩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주변에 있는 음식들, 특히 가공식품들, 냉동식품들 먹으면은 많이 그거에 노출시킨 사람들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썩을 수가 없어요. 왜? 다 그거 썩지 말라는 방부제를 놓는데 어떻게 썩겠어요? 그거는 또 자연에 대한 민폐예요. 차라리 덜 먹고 안 먹고 그래서 좀 자연과 친화할 수 있게 내가 죽어서 민폐가 되지 않는 존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도시삶 속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욕망을 억제하는 거를 배웠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거의 물론 빵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제가 정말 힘들고 그럴 때는 친구들이 이제 빵을 사와서 먹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굉장히 의식적으로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상황이 놓여져 있거든요. 앞으로도 쭉 그럴 것이고. 그래서 많이 버는 거에 포커스를 두시지 마시고 적게 벌더라도, 또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을 지원받거든요. 시민배당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 시민배당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를 사실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때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이제는 소비가 왕이 될 수 없어요. 이제는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쓰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좀 더 친자연적인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도시 텃밭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최근에 든 생각인데, 우리가 생일을 맞았을 때 럭셔리한 레스토랑에 가서 기념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나무를 심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마존도 그렇고 호주 쪽이었나요? 지금 산림이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가속화될 거예요. 그 더운 여름, 심각한 더운 여름이.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식적으로 소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윤리적 소비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찬이라고 하면 스테이크나 초밥, 전골 등의 고가의 음식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여기서 중화요리의 대가가 한 말을 소개하려고 한다. 어느 요리 프로그램에서 아나운서가 왜 가정에서 만드는 중화요리는 같은 맛이 나지 않는 걸까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중화요리의 대가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기름을 많이 쓰고 조미료를 많이 넣죠. 맛을 진하게 내기 위해서요. 그 사람이 너무 솔직하고 직선적인 대답을 듣고는 나는 한참이나 배를 붙잡고 웃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보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화요리 집에 보면은 거의 그게 아니구나. 예전에 어떤 분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남편분이 중화요리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대요. 그랬는데 그분 하실 말씀이 중화요리집에 그 조미료 있잖아요. 핵산 조미료. 그거를 국자로 막 수북히 싸서 그걸 넣고 조미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중국 음식을 안 드신대요. 안 시켜 드신대요. 그런 얘기 들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맛을 진하게 내기 위해 기름과 조미료를 많이 넣는 것이 요리의 진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 요리사가 진심으로 존경스러워졌다.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줬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식사는 대개 일상적인 일이다. 재료비를 절약하고 건강을 위해 기름이나 조미료를 적게 쓴다. 싱겁게 간을 하기 때문에 맛이 없다고 느껴진다. 제가 좀 그렇거든요. 고춧가루, 이게 김장김치가 너무 아까운 게 고춧가루면 모든 고명들을 엄청 많이 넣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거를 싹 비워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대부분. 그래서 이거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김장을 정말 많이 해서 재워 먹는 게 좋은지, 그때그때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좋은지, 이거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양념이 아깝더라고요. 이에 비해 음식점은 일상을 벗어난 경험을 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사치스러운 재료를 쓰는 것은 물론이고 기름이나 조미료 등을 듬뿍 써서 진한 맛을 낸다. 이렇게 해서 음식점은 가정에서 먹는 일상적인 요리와는 다른 특별한 경험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레스토랑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뭔가 나에게 특별한 걸 선물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런 만찬을 매일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봤는지 그 젊은 친구였어요. 한 30대 그 한국 부부였는데 그 양반들이 외국에서 그 셰프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그래서 외국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점수를 매겨서 그 굉장히 고가의 음식을 판매하는 레스토랑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년을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그렇게 럭셔리한 음식을 먹으니까 마치 자기가 황제가 된 느낌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그랬는데 그게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게 몸이 막 자신의 몸이 아니고 너무 무거워지고 막 너무너무 숨쉬기 곤란하고 막 그래졌대요. 그래서 원인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딱 보니까 자기 식단이었던 거예요. 식단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버리고 그 셰프의 그 어마어마한 그 직업이잖아요. 벌이가 별점 주는 곳이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그냥 아주 가볍게 살 수 있는, 그래서 몸이 지금은 너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반들이 책을 또 썼어요. 그래서 아침을 아주 조촐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제 저녁에 고구마를 먹었다고 치면 고구마가 2개나 3개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고구마죽을 만들어 먹는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정말 그 소박한 밥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좀 어설픈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간소한 식단을 먹으면서 자기네들이 건강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걷는 걸 많이 힘쓴다고 하더라고요. 틈틈이 걷는다. 강아지도 강아지가 아니라 강아지일 수도 있겠네. 그래서 어쨌든 산책시키면서 본인들 건강도 챙기고 이제 그런 부부를 봤거든요. 이제 사고의 전환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하루 3끼를 정말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하루 3끼를 먹을 때 반찬이 막 이것저것 많아야 되는지, 또 김치를 짠 음식이잖아요. 김치가 그거를 꼭 먹어야 하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한 중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중년 부부가 고급 여관으로 온천 여행을 떠났다. 식사 시간이 되자 최고급 쇠고기와 대하가 나왔다. 부부는 평소에 맛보지 못한 식재료와 양념에 입맛을 다셨다. 하지만 그런 호사스러운 요리도 사흘 연속으로 나오면 입맛도 떨어지고 몸 상태도 나빠질 것이다. 바꿔 말하면 가끔은 색다른 음식을 맛보는 경험도 좋지만 평소에는 소재나 양념 또한 먹는 양까지 검소하게 먹는 편이 좋다. 토마토 하나를 먹더라도 음식점에서는 얇게 썬 소량의 토마토에 드레싱을 듬뿍 뿌려 먹는다. 저 아직까지 드레싱을 듬뿍 뿌려 먹기는 해요. 하지만 가정에서는 아침에 마당에서 갓단. 우와, 이 아저씨 뭐 어떤 사람이요? 되게 럭셔리한 삶을 사네. 마당에서 갓단. 제가 이 로망인데. 저는 이제 잠자고 먹을 수 있고 이런 공간은 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손님들이 오시면 뭐 그분들이 주무셔야겠지만 그 생각까지는 안 해봤어요. 제가 워낙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이 없어서 저는 그렇게 막 다양한 사람들을 그냥 그때그때 그 순간을 즐기는 거지 막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많은 사람들과 그냥 그때그때 그 순간을 즐길 뿐이고 그거를 막 내 삶 속에 이렇게 들여놓진 않아요. 불편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주변에. 그리고 사실은 나 자신과 사귀는 거 굉장히 행복해요. 그걸 해보신 분들은 아마 좀 느낌이 이제 아실 텐데 이 기분을. 그러니까 다양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가시나무새 가사 제목 같지만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극적인 요소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를 보다 보면 이거 내 모습이다 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고 재밌잖아요. 그리고 나를 만나는 거 되게 재밌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너무 행복하다. 마당에서 제가 사실은 신혼 초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남편이 작업장이 그때 당시엔 동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탄하고 좀 가까운 거리쯤으로 뭐 그쯤에 이제 집을 짓고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그쯤에서 그냥 텃밭 조금 가꾸고 그러면서 살고 싶다 그랬는데 워낙 시댁 농사일 도와드린다고 안 된다고 딱 거절하더라고요.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독립적인 삶이 안 된 거죠. 말하자면. 신혼 초부터 애들 어렸을 때부터 저 시골에서 살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저도 이제 카스에 올려놨는데 그 농약 친 잔재물 때문에 큰아이가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평생 먹을 만한 양의 스테로이드제를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조금 생긴 거는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뭐라고 할까 참얼미 같은 것도 하고 아무튼 어지럼증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미안하고 제가 너무 생각이 없었구나. 그리고 기농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그 농가 근처에 안 가시더라고요. 아주 산 꼭대기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남편하고 애들 어렸을 때 아기 때 이제 같이 귀농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삶을 사시는지 궁금해서 이제 가보면 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사세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농약에 대한 그런 엄청난 비밀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충분히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꼭대기에 사신 거예요. 그런 이제서야 드는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좀 안타깝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근데 우리 남편은 사실 지금도 일의 특성상 땅이 많아 땅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 남편은 또 농부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키워요. 지금도 상추가 많이 이쁘게 컸다고 상추 그러면서 얘기해서 가져오라고 내가 샐러드로 먹을 수 있다고 이제 그랬는데
뭐 상추뿐만이 아니라 고추도 잘 키우고요. 피망도 잘 키우고 가지도 많이 잘 키워요. 근데 제가 요리사였으면 가지를 맛있게 할 텐데 이제 저도 이제 요리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한계가 있어서 뭐 찌는 거 내지는 볶는 거 이런 거를 더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요번엔 좀 연구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요번 올 여름에는 가지를 좀 맛있게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남편은 정말 농부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무도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도 역시 시댁에 올릴, 제사상에 올릴 것들, 뭐, 대추, 밤, 그래서 대추나무, 밤나무, 오가피 나무는 시골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릅나무, 또, 엄나무, 그런 거 이렇게 많이 심어놨고, 그 굉장히 농부예요, 정말.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저는 이제 마당에 정말 이 사람처럼 이 사람 얘기처럼 마당에서 이렇게 갓 딴 토마토를 먹고 싶어요. 근데 지금 아직 둘째가 학업을 하고 있고 이제 학업이 마치면 뭐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게 우리 남편이 뭐 미나리를 키우자고 그러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그냥 저는 그냥 소박하게 저는 태평농법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게으르기도 하고 그런데 태평농법이 다른 게 아니라 농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미생물의 존재도 인정해 주자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공생을 할 수 있는 거지. 막 나 혼자 다 먹겠다고 농약 쓰고 제초제 쓰고 그러면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몸이 건강할 수는 없거든요. 제초제를 내가 다 먹는 거예요. 그 성분을 농약 성분도 먹고 그렇기 때문에 태평농법이라는 게 어찌 보면 아유 저거 한가한 소리 한다 참 이상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 남편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결론은 함께 공생하자는 거죠. 미생물, 벌레들과 함께 나눠 먹자. 그리고 윤구병 선생님이 잡초는 없다라는 말을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잡초의 개념도 누구를 위한 개념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보는 시선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잡초일 수 있지만요. 그 생명은 나름 자기의 의미가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 그러니까 이 관점의 차이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열변을 토하셨던 얘기를 알고 있거든요. 윤구변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관점이 기능을 타겟으로 봤을 때는 그게 잡초일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조차도 사실은 기능으로 나누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적으로 그 아이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파쇼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그런 게 엄청 많아요. 그런 거를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도 거기에 녹아드는 거예요. 참 부럽습니다, 이 양반. 자연이 베푸는 은혜인 음식과 몸속에 흔히 공명하는 식사야말로 최상의 건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1.5배 글씨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연이 베푸는 은혜인 음식과 몸속에 혼이 공명하는 식사야말로 최상의 건강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 한 끼 식생활이란 그런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도 포함된다. 결코 먹는 것을 소홀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루 한 번의 식사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인스턴트 라면이나 정크푸드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북한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친구들이 있다 그랬더니 뭐 라면 먹으면 되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왜 시간이 없으니까 막 1분에 오케이 3분에 오케이 하는 그런 컵라면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차라리 그걸 먹지 말고 그 재래시장에 가보면요 엄청 싸대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시장까지 갈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주변에 사실은 차라리 당근을 먹거나 토마토를 드세요. 그렇게 시간이 없고 그럴 때는 차라리 그게 훨씬 낫습니다. 정크푸드나 라면을 드시는 것보다 옆에 가게, 과일 가게 가보면 먹을 거 있어요. 사과도 괜찮고 바나나도 괜찮고 금방 먹을 수 있잖아요. 소화흡수율도 높아지고 몸에 해롭지도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토마토,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당근, 아니면은 뭐 비트, 또 뭐가 있죠? 그런 식으로 내 몸에 넣어서 부담도 없는 것들을 좀 드세요. 왜냐면 그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3,000원, 1,500원짜리도 있어요. 과일, 토마토 이런 거. 그리고 아니면 정이 비싸면 오후 시간에 가세요. 오후 시간에 떨이로 팔면은 되게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정크푸드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특히 냉동식품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드시면요, 몸 망가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가지고 인스턴트 라면 같은 거 드시면 그 무슨 의미예요? 차라리 돈을 벌지 마세요. 그냥 굶으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찌됐든 내 몸을 위해서 좀 신경 쓰세요. 병원에 가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이 양반도 의사인데 그러잖아요. 자기가 포식을 하고서 집도를 했는데 막 졸음이 쏟아져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간호사한테 냉찜질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제 주변에 의료사고로 고생하시는, 한평생을 의료사고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단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 병원 가지 마세요. 우리가요,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사고, 의식 전환만 해도요, 아플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일일 일식을 해보세요. 자생력이 생겨서 이 T세포라고 아시죠? 대식세포. 우리 몸속에 있는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그걸 생각하면 내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은요, 굉장히 정말 신비로운 몸이에요. 정말 우리 몸을 연구해 보세요. 너무 신비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